안녕하세요 여러분. 서기 189년 낙양성 목숨을 건 수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후한 왕조가 그동안 쌓였던 내부적인 모순이 일순간에 폭발하면서 급격한 몰락의 길로 내리달리던 189년 후한의 낙양성 황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00명이 넘는 궁녀를 거느렸던 호색한이었던 환제가 자식을 두지 못한 채 36살에 요절합니다. 그래서 서기 168년 환제의 5촌 조카인 영제가 13살의 나이로 황제로 등극하면서 후한의 몰락은 급격하게 진행되는데요. 이 영제에게 장사꾼 황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영제는 자신이 황제가 되리라는 것을 꿈에도 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몰락한 황실의 후손으로서 거상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이었던 소년이었습니다. 황제로 새로 등극하자 그 다음에 제2차 당고회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선비들, 지방 호족들을 당파를 지어서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명목으로 중앙 정치판에서 쫓아버린 그들이 다시는 중앙으로 오지 못하도록 내린 조치를 말합니다. 이 조치로서 중앙정치에 진출해서 정치에 참여해서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었던 지방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호족 세력들, 선비 계급들은 정치길이 막혀버립니다. 이제 황제 주변에는 온통 환관들 뿐이었습니다. 황제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세력들은 자신 곁에 있는 환관들 뿐이었으니까요. 이때 권력을 독점하며 국정을 농단했던 환관 세력들을 통틀어서 십상시라고 합니다. 영제 시절의 조정은 완전히 십상시들의 세상이었습니다. 본래 12명이었는데 삼국지연의에서 10명으로 묘사한 이후에 십상시라고 통칭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영제가 얼마나 환관들을 의지했었는지 십상시의 우두머리 장양을 아버지라고 불렀고요. 조충에게는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십상시에게 모든 권력을 넘기고 이 영제가 제일 즐겨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장사놀이였습니다. 궁정 안에서 가게를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영제는 황제의 옷을 벗어버리고 장사꾼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관료들을 상대로 장사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궁녀들은 그 주변에서 요염한 호객행위를 합니다. 나중에 이 영제는 노골적으로 벼슬까지도 사고 파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환관들에게 둘러싸여서 영제는 거의 정상적인 황제로서의 감각은 완전히 상실해버렸고 후한 황실은 급격하게 기울어가게 됩니다. 조등이라는 환관이 있었는데요. 그를 일컬어서 십상시의 아버지 또는 대부라고 부릅니다. 영제시대의 권력을 잡고 전행을 휘둘렀던 십상시들의 대부분을 발탁하고 키웠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등이 양자로 들인 인물이 바로 조승이었고 이 조승의 아들이 바로 조조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조조는 환관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조금 받기는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뒷배로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십상시들의 전행이 극에 달해갈 무렵에 한 인물이 궁궐에 등장하는데요. 그가 바로 하진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형주 남양군의 백정집안 출신으로 도축업을 이어받아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은 이후에 대개 권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에게는 당시 키가 170에 가까운 당시 여자로서는 아주 큰 키에 해당하는데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관리가 호구조사차 그의 집에 나왔는데 하진은 그에게 거금의 뇌물을 주면서 자신의 누이 동생을 입궁시켜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의 도움으로 이 두 어누이는 수도인 낙양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십상시들을 만나서 뇌물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침내 하진의 여동생이 후궁이 되었고 180년에 끝내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환관들의 전적인 도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단 이 여동생이 황후의 자리에 오르고 아들을 낳게 되자 그동안 비굴할 정도로 환관들에게 온갖 정성을 기울여왔던 하진과 이 여동생 입지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또다시 후한의 고질병, 즉 외척과 환관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 겁니다. 특히 향후 황위계승권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184년 황건적인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진은 대장군에 올라서
정의 금군을 지휘하면서 수도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일개 백정 도축업자에서 대장군에 올랐으니 정말 대단한 일이죠. 어쨌거나 황건적의 날은 1년 만에 진압이 되고 하진은 대장군으로서 조정의 최고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척 하진의 세력이 커지자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 영제와 환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계 구도에 관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제 영제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황우와 사이에서 유변, 왕민이라는 후궁과의 사이에서 유협을 각각 두었는데요. 당연히 유변 뒤에는 외삼촌 하진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변을 어떻게 쓰든지 황제의 자리에 올리려고 하고 있었고요. 정작 영제는 유변보다는 유협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장자 승계 원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쉽게 결심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하진의 여동생 하왕우를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환관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하왕우와 하진의 세력이 너무 커져 있었기 때문에 건석을 비롯한 십상시 환관들은 유협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와 환관들이 지금 하진의 권력을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188년에 서원 8교위라고 하는 황제 직할부대를 창설합니다. 이 부대는 어디까지나 대장군 하진의 군권을 분산, 약화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부대이죠. 이때 환관 건석은 총사령관인 상군교위가 되고요. 중군교위의 원소, 전군교위의 조조 등의 신진 세력들을 임명을 시킵니다. 그러나 188년 이때쯤 이미 원소는 청류파의 구심점을 이루고 있었고 환관들의 편을 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조조 또한 환관 편에 서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해를 넘겨 189년 얼마 후에 임종을 앞둔 황제가 환관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환관 건석에게 둘째 아들 유협을 옹립하라는 유지를 내리는 한편 하진에게 입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입궁하면 하진을 제거시킬 모략이 있었던 것이죠. 이를 알리 없었던 하진이 급히 국문에 도착하는데요. 군사 하나가 하진에게 자꾸 눈짓 고갯짓을 보냅니다. 그제서야 사태를 눈치챈 하진이 재빨리 도망갑니다. 그 후 며칠 되지 않아서 영제가 사망하고 맙니다. 이때 하진은 재빨리 움직입니다. 대장군 하진은 자기 조카 유변을 황제로 옹립하고 소제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 유협을 진류왕에 봉하고 새로 취임한 소제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태후가 된 하황우가 이 어린 소제를 대신해서 수렴청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천하는 하진과 하태후의 수중에 들어온 것이죠. 다시 권력이 외척들의 손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되니 이른바 후한 3대 세력의 치열한 머리싸움이 시작됩니다. 청류파 선비 또는 호족 세력의 대표주자로 등장한 원소가 왕의 외삼촌 하진에게 접근해서 이번 기회에 환관들을 모두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원소는 먼저 환관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외척과 손을 잡은 것이죠. 환관들, 십상시들은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선 하진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알기 때문에 하진을 달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진과 항상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환관 건석을 십상시들이 알아서 먼저 제거합니다. 권력의 세계란 참 비정한 것이죠. 이제까지 건석을 앞세워가지고 자신들의 힘을 유지했던 십상시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손으로 건석을 제거합니다. 하진에게 당신과 맞설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태후를 공략합니다. 하태후에게 뇌물을 주고 어쨌거나 당신들이 권력의 중심부에 오른 것은 다 환관들의 덕이 아니냐 그렇게 설득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하태후는 환관들에게 설득을 당해서요. 하진에게 백성 출신은 우리를 이 자리에 올린 사람이 바로 십상시가 아니냐고 환관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합니다. 자, 영제가 죽으면서 자신의 조카가 황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이 태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권을 한 손에 쥐고 당대 최고의 실력자가 된 이 대장군 하진이 환관 세력들 십상시를 모두 죽여야 한다는 원소의 강력한 요구와 환관들을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하는 하태후사의 한동안 머뭇거리면서 망설입니다. 이것이 하진의 결정적인 실수였죠. 이때 원소가 하진에게는 이 하태후를 거스를 만한 배짱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특단의 계책을 내어놓고 대장군 하진을 설득합니다. 원소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황건적난 이후에 이 태양산맥 일대를 배경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흑산적이라는 도적들을 이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낙양 북쪽에 맹진이라는 나루토가 있었는데 그 나루토에 몰래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흑산적 도적들로 변장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난리를 피우는 것처럼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궁궐의 환관들과 흑산족 도족들이 서로 내통해서 일으킨 것이라고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함정을 판 것이죠. 그리고 이를 빌미로 해서 지방의 군벌들을 불러들여서 도성안팎에 잔존하는 환관들을 일시에 제거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당시 원소의 생각의 단면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는 백성들 즉 민초에 대해서는 조금도 그의 안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작극에서 어쩔 수 없는 죄 없는 양민이 희생되어야 했던 것이죠. 자, 실제 모든 일들이 원소의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때 여러 군벌들이 낙양으로 들어와서 환관들을 제압하라고 부름을 받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동탁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조종 즉 하진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핵심 사병들과 더불어 굶주린 늑대처럼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동탁에게 낙양성으로 들어오라고 기밀이 온 겁니다. 동탁은 하등의 망설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낙양성에서는 또 다른 급박한 일이 벌어집니다. 위기감을 급히 느낀 십상시의 장양과 단규는 거짓 칙서를 하진에게 보내서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궁궐에 들어온 하진을 주저없이 살해해버립니다. 이른바 십상시의 난이 일어난 것이죠. 원소와 태우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망설이고 있었던 하진이 너무도 허망하게 환관들에 의해서 제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마 환관들은 하진만 제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때 성문 바깥에서 대기하던 중에 하진이 죽었다는 소식을 원소와 원수 형제 그리고 조조가 듣고 분노합니다. 자, 이들은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환관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일에 특히 원소가 더 광분하게 되는데요. 이날 수염을 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오해를 받고 살해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환관 자양과 단규가 황제와 동생을 데리고 궁궐을 탈출합니다. 그러나 추격군이 따라오자 이들 두 환관 장양과 단규는 황하에 몸을 던져 죽고 맙니다. 자, 졸지에 외척과 환관이 모두 궁궐에서 사라지고 만 겁니다. 조정은 갑작스럽게 힘의 공백이 생긴 것이죠. 이제 남은 세력은 소위 청류파 호족들 뿐이었습니다. 원소의 세상이 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낙양성으로 늑대 한 마리가 오고 있었지요. 바로 동탁입니다. 때마침 성 밖을 나와 배회하고 있었던 황제와 그의 동생을 동탁은 또 만나게 됩니다. 자, 189년 낙양성. 정말 아우기 위한 그 자체입니다. 하진의 우유부단함, 십상시들의 살기 위한 마지막 발악, 그리고 급작스러운 그들의 몰락, 원소의 조금 많이 엉뚱한 선비답지 못한 계획, 그리고 야심으로 가득 찬 늑대 동탁의 출현. 이 모든 것이 서기 189년 8월 낙양성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